상위 1% 워킹맘 첫 번째 공개 방송 뇌과학의 신비. 공부는 DNA. 정말 공부는 원래 타고난 DNA가 있는 걸까요? 뇌과학은 DNA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5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선생님 함께합니다. 나코치 미래인재연구소 강민정 대표, 경성대학교 최재우 교수,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뇌과학 얘기를 할 거라서요. 신경과 전문의 한 분을 모셨어요. 해동병원 신경과의 류상효 과장님 함께합니다. 자, 상위 프로워킹맘 첫 번째 공개 방송 장소는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해 주셨고요. 뇌과학의 신비, 공부는 DNA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너무 공감을 하고요. 사실상 지금 저희가 계속 하는 이야기 중에서 메인 키워드를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과 행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주도 학습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주도, 누군가 주도를 해갖고 내 자신일지라도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이에요. 이 리더십이 막 누군가를 이끄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이끄는 것도 셀프 리더십도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이 리더십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나를 믿고 따라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과제를 내줄 때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3월이 되면 이제 항상 힘들어요. 아이들의 오만 문자와 메일을 엄청나게 받아요. 보통 교수님들은 이제 학기가 끝날 때 그걸 많이 받으시는데 저는 3월이 되면 제일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과제를 딱 내주면은 항상 그럽니다. 금요일 밤 12시 이전까지 최종 과제를 나한테 낸 사람만 과제에 대한 점수를 줍니다. 과제를 통과하면은 만점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과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최종 과제란 말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과제를 냅니다. 그러면 제가 이메일에다가 딱 2자를 써서 해요. 다시 하고 딱 보내면은 다시는 뭐예요? 이걸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시를 안 받은 아이들은 끝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밤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나한테 과제를 내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하고 오면은 지금 왜 이메일을 많이 받냐면 3월에요.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이 친구들이 저한테 톡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요. 교수님 어디가 틀린 겁니까? 그러면 이제 답변을 안 해요. 읽고선 답변하면 교수님 저 답변 좀. 그럼 답변을 안 해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오면 이제 좀 미안하잖아요. 상처받을까봐 다시 써줘요. 다시 하고. 네. 그리고 또 다시 써줘요. 네. 그러니까 나쁜 교수님.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사실 보면은 부모의 문제 중에 하나인 게 너무 성급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뭐가 자기 혼자서 맞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한 채로 이렇게 오니까 대학에 와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뭘 시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몇 장을 써와야 되나요? 레포트를 몇 장을, 그럼 제가 뭐 4,736자 써와 하면은 거기에 맞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또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애비들의 문제예요, 애비들. 예. 네. 네. 그 또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출처를 밝힌다 그러면 제가 EBS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EBS에서 심리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있는데 서양 애들과 동양 애들, 동양이라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인데 과제를 주고 과제를 성취도를 평가한 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과제를 선택해 가지고 그 과제 선택한 것에 대한 성취도를 봤을 때에 서양 애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최고의 성취도를 보였고 동양 사람들, 중국,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성취도가 제일 높은 거였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학습에 대한 그 우리 환경적인, 우리 문화적인 요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생각합니다. 저는 하버드에 취재 갔을 때 교수님이 직접 그 얘기 하셨어요. 한번 F를 줬는데 그 한국 학생이 들고 와서 왜 제가 F입니까? 하고 이렇게 답안지를 갖고 와서 너는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뺏겼으니 내 지식을 훔쳤구나. 그러니 너는 F지. 나는 너를 이렇게 가르쳤지만 가르친 지식을 바탕으로 너의 지식을 받고 싶었는데 너는 왜 내 지식을 그대로 뺏겼니? 넌 F야.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교수님이 말한 거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뺏기면 A뿔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공부가 뭐냐 해서 그 MIT의 한국 학생회장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와서 생물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학문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저한테 생물은 외우는 학문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공부 방법이 달라? 지금 말한 패러다임이 좀 달라서 그렇게 나오는 제가 거고요. 그 다시라고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는 월요일, 화요일 날 과제를 보냅니다. 근데 3학년, 4학년 때가 되면은 저한테 목요일, 금요일 날 과제를 보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틀린 게 뭔가를 찾고 틀린 걸 놓고선 고쳐갖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답을 말을 안 해주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봐요. 이러면 점점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이걸 자세히 보다 보면은 틀린 것도 찾지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조금 더 해볼까? 하고선 퀄리티가 올라가져요. 그러면 조금씩 퀄리티가 올라가면은 본인이 욕심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한 3학년 정도가 되니까 목요일, 금요일까지 막 계속 밤새고 과제를 해가지고 첫 번째 제출하고 한 번에 통과가 딱 되면은 그날 술 마시러 간대요, 애들끼리. 뒤에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욕 엄청 하겠죠. 교수님만 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어릴 네. 때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 그거를. 예, 이걸 어릴 때 했어야 네. 저희는 이걸 어릴 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학교 1학년으로 아이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그 중국 교과서에 우리나라 동해가 동해로 써 있지 않고 일본해로 써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일본해야 동해지? 그래서 내가 순간 혹시 그거 시험 문제 나왔니? 내가 아니 그건 아닌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엄마 이거를 안 되는 중국말로 막 설명을 해줬어. 그래? 그 시험에 나오면은 너 그거 뭐라고 쓸 거야? 예, 그래서 결론은 본인은 이제 일본어로 써서 점수를 받긴 했어요. 그리고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남태평양 피지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너가 하는 게 그 타당성만 있으면 그냥 그게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큰아들 같은 경우는 아는 거죠. A뿔을 받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 평점 뭐 4.38. 예, 그냥 녹음해서 교수님 거 녹음해서 하고 근데 본인의 생각은 이제 중국 이제 무역을 전공을 하는데 본인은 중국이 지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과 학과 교수님들은 다 중국이 지완이라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체득한 본인이 최근에 느꼈던 중국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완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레포트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갱해주녀라.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마무리는 고쳐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맥락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큰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을 마지막으로 저는 탈학교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탈학교를 했고 그리고 대치동이라고 하는 탈서울을 해서 진해에 자리를 틀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렇게 여기로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DNA 공부? 중요한 건 그래. 우리 세대는 7, 2년 뒤에 해본 거예요. 예. 우리 세대는 이게 먹혀요. 그죠? 예, 사수하고 오수하고 육수하고 이게 먹혀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있는 2019년의 대한민국과 예, 글로벌은 절대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먹히지 않는 세대라는 거를 제가 이 주제를 받고 거의 한 달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지만 또 욕먹기 싫어서 저 지랄 맞은 옆편네 소리 듣기 쉽지 않아서 그냥 오늘은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외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앞서간다라는 게. 근데 그런 개념의 결론은 우리도 다 알겠어요. 다 알겠고 행복한 거 좋죠. 좋은 거 다 좋아요. 근데 아이를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놓았을 때 가끔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죄의식 같은 게 들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 결론 안 나면 꼭 남자들은 여자 탓을 좀 해요. 우리 집안은 원래 씨앗이 좋은데 네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 땐 그랬는데 요즘은 젊은 아빠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아빠들이 나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음이 굉장히 여유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다는 거죠. 너무 빨리 지나가고 아이들은 나온 결과로 그 다음을 평가받고 나 혼자 여유 있으면 뭐합니까? 사회가 그 여유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아이는 그 상태에서 엄마 때문에 나고자가 되는 거죠. 그 경험을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게 엄마들의 진짜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린아기들 엄마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키 몇이에요? 46cm요. 그러면 우리 애가 46.5면 굉장히 뿌듯해요. 내가 0.5cm 더 키운 것 같고. 왜 이런 생각이 들까 하는 것은 부모기 때문에 저는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치관이 먹히려면 우리만 노력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회가 그런 개념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경쟁적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키워주려고 하잖아요.
가진 기질을 조금 더 키워주고 싶고 그 얘기들을 또 되게 듣고 싶으실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조금 더 그럼 반대로 뇌가 큰다고도 생각하셨는데 반대로요. 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차하는 사이에 아이의 뇌는 막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 죄의식을 우리가 안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이제- 엄마들이 그래서 많거든요. 이제 저는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아이가 몇 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지금 한 3살부터 27까지 네. 다양하시죠? 네. 네. 그럼 어릴수록 아이가 집에 가면 엄마의 언어를 인지하기보다 더 깊게는 엄마의 감정을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감정 상태로 이야기하는지는 아이는 100% 알아요. 몇 살 때 서너 살만 되면 다 알아요. 그건 남편들도 잘 알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를 더 잘 알죠. 더 잘 남편은 알죠? 예. 잘하는데 안 따라주잖아요, 남편들은. 그래서 철이 안 들고요. 철이 들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에도 확충도 필요하고 이게 맨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부질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시도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어떻게든 우리가 작은 불씨라도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두려움이 있는 걸 좀 인식을 하고 두려운 대로 너무 끌려가기보다는 우리끼리 모여서 두려움도 좀 나누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인식을 하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구나라고만 깨달아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대처는 못하지만 뭔가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딱 마비가 되는 게 우리의 뇌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인식만 해도 생각이 몇 가지가 더 나와요. 그럼 아이한테 대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좀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조금만 모여도 아이는 뭐 그러지 않아도 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아이지만 그게 조금만 모인다 하더라도 아이한테는 좀 큰 파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부터 또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는 것도 역시 아이에게 전달되거든요. 아, 엄마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가 위축된 느낌을 아이는 100% 받아들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아빠가 회사에서 위축되잖아요.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데도 예, 기질. 보이지 않는데도 이게 본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특히 엄마랑 애는 더합니다, 여러분. 엄마랑 애는 떨어져 있어도 다 알 정도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그 예, 막. 그거는 예. 뭐 양자 심리 뭐 여러 가지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죄책감이든 두려움이든 이게 긍정적으로 우리를 좀 분발시킬 수 있는 감정이면 오케이. 근데 너무 우리를 위축시킬 감정이라면 우리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럴 때 모여가지고 우리 안에 죄책감도 좀 나누기도 하고 불안도 나누기도 하면서 좀 그렇게 서로가 격려를 하면 훨씬 더 시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뇌과학 책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네. 양육에 대한 책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거 읽는다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더 두려워지고요. 더 위축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좀 원론적인 이야기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해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좀 모여서 이런 시도를 해본다면 그럼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뇌과학, 뭐 DNA가 정말 공부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마 얘기 들으시면서 조금씩 결론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는 굳이 타고나지 않아도 이제 자기의 후천적인 모습에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얘기이시고 DNA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편하기도 하겠지만 노력 안 하면 그것도 지켜질 수 없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일단 DNA는 관계없다. 요거. 그렇죠. 행복은 관계 없겠죠. 예를 들어 전교 1등을 바라는 아이는 반에서 1등해서 행복하지 않을 거고요. 자기마다 목표가 다르고 달성한 것이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늘 불평불만하는 아이들은 가끔 저는 이제 이게 두려워요. 그 기질이 부모를 닮는다는 게 뇌의 DNA, 공부, 학습머리 이런 거 말고요. 그 아이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그 기질이 부모를 똑 닮아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들 아이들 유치원이나 뭐 어디 가서 학교에 가서 애를 보기 전에 걔네 엄마를 봐. 그래서 딱 보고 나면 애들이 몇 명 모이면 분명히 저 엄마 아들이 제일 거야. 80% 맞아요. 애를 보면 분명히 저 엄마가 제 엄마일 거야. 맞아요. 저는 사실 그 기질을 담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엄마의 기질이 영에 제일 많이 가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가는데 이제 구분해야 될 게 기질 말씀하셨으니까 기질로 태어난 그 기질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오염된 성격하고 좀 다르거든요. 오염된 성격이요? 네. 성격이 오염될 수 있어요, 사실은. 증상이 성격화된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쉽게 풀어주세요. 그게 네. 뭐냐면 아이가 되게 꼼꼼한 것 같아. 근데 네. 가만히 보니까 강박적인 거예요. 아. 그거는 자기 성격과 기질이 아닙니다. 아, 엄마 때문에 만들어줄 수 있다? 엄마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뭔가 아이가 그러니까 멀티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엄마가 뭐 이렇게 할 건 아닌데 아이가 유전적인 것도 분명히 있고요. 실제 엄마가 후천적으로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불안한 상태, 그전에는 엄마가 안 불안했어. 원래 유전적으로 불안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특정 PTSD를 만나서 불안해지고 나서 애를 놓잖아요. 그 애는 불안이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유전도 되게 우선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그렇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가 그래서 사랑하면 보인다라는 게 뭐냐면 사랑 안에는 여러분 감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기질로 태어났는지를 좀 분별하면 그러니까 기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기질을 좀 알고 그 기질대로 가이드하는 것은 여러분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는 거. 기질을 예를 들어 아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꼼꼼한 걸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가 좌뇌형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를 잘 따지고 숙제를 잘해요. 말을 잘 들어요. 그런 아이는 엄마가 볼 때 되게 수월해 보입니다.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방치하면 굉장히 더 안 좋아져요. 왜 그 아이는 순하기 때문에 별말 안 하고 다 참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의 장단점이 있고 그러지 않는 아이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가 더 좋은 건 당연히 없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엄마가 정반대의 기질이면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 기질은 여기인데 엄마 기질은 여기면 엄마가 볼 때 되게 불안해요. 아이는 파랑이고 엄마는 빨강이면. 되게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좌뇌적으로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데 아이는 우뇌적으로 막 살아간단 말이죠. 창의적이고 어지럽고 엄마가 막. 보기엔 되게 이게 메스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애가 혼란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엄마 스타일대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가짜 자기라는 게 만들어져요.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자기 기질인데. 그리고 그때부터 조용한 아이가 되기 시작하거나 더 막 엇나가거나. 그런 것들이 공부에 100% 방해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6세쯤 되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그 전부터 깨달아오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야지 자기 주도성이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질을 무시하면 6세, 7세 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면 게임에 빠지죠. 그러니까 가짜 자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역시 모여야 돼요.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모여가지고 우리 네. 혼자서 안 되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불안한 이야기 많이 듣지 마시고 할 수 있고 희망이 있고 지식 기반으로 우리가 좀 더 조절을 해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고 그럼 아이를 이렇게도 봤다가 저렇게도 봤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해보고 아이가 가는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 물론 엄마가 늘 아이 자기 주도성인 게 애 마음대로 하게 두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가이드도 필요하지만 큰 그림은 그렇게 좀 파악하면서 아이의 기질에 맞는 양육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되게 지금 공감을 하는 게 착한 사실- 나라. 네. 같은 편. 네. 저희는 원래 원론적인 이야기 좋아합니다. 네네. 네, 저희 항상 네. 저쪽 편이고요. 수업을 저희 할 때도 항상 선배님들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네. 좋아하고요. 이 원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어떤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있는데 부모의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수련을 해요. 그래서 막 수련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열심히 수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결국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이긴다라는 스토리와 주인공이 있는데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딱 바로 가갖고 모두를 바로 다 죽여버리는 스토리와 어떤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뒤에는 다 죽이는 거고 앞에는 아니 둘 다 죽이는 건데 죽이는 건데 뒤에는 앞에는? 주인공이 태어났을 때 네. 이미 제일 세요. 네. 이 세상에서 네. 이 세계관이 무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앞에는 주인공이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면서 시련도 겪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강해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길 듯 질 듯 하다가 이겨요. 네. 그래서 복수를 해요. 네. 어떤 스토리가 더 재밌나요? 뺏겨 재밌죠. 그렇죠. 네. 요즘 애들은 뒤에 겁니다. 요즘은 먼치킨이에요. 그래요? 무조건. 어. 요즘 애들은요 기다리는 걸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현상 자체가 바뀌어가지고요. 요즘은 주인공이 나올 때 있잖아요. 영화를 만들 때도 그렇고 만화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옴과 동시에 무적이 돼야 돼요. 금수저에다가 막 다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일어난 현상이냐면은 부모들이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틀 안에 맞게 이게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을 못 하니까 내 시선으로 아이를 만들어 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할까, 과연 똑똑해질까, 과연 잘 될까라는 게 너무 저는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만들어낸 게 다시 해요. 옛날엔 저도 그게 나쁜 교수가 아니었어요. 네. 아이들이 요즘에 저를 이렇게 자꾸 나쁘게 만드는 거지. 그 말씀에 저도 100번 공감하는 게 저희 방송에도 네. 정말 유학파 해외 대학에 의대를 간 아이들이 부모 몰래 전공을 바꿔갖고 온 애들이 있어요. 칼만 잡으면 사람 죽일 것 같았대요. 그래서 나 의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부모는 우리가 전 재산 털어 너를 해외에 그 유명한 의대 보냈는데 본전 빼야지. 그러니까 얘가 말 못하고 있다가 미국 가서 전공 바빠서
저희 방송에 리포터 하러 와요. 제가 보면 야 너네 부모 돈 다 드리고 너 이렇게 바꾼 거 아니야 하는데 살기 위해서 그랬을 수밖에 없다라고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하고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른 거죠.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길 바래서 이야기를 뭔가를 하니까 당연히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자식 입장에서 그 부모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통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주변에 남의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애가 있는데 즐겁죠. 나는 진짜 네.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저거 완전 무슨 사이코패스 같아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다 하실 거예요. 그 앞에 네. 앉은 다섯 이상한 사람.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사이코패스를 이해할 수 있으면 저는 이미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이코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을 나 진짜 막 싸우면서 부모가 나는 쟤를 이해를 못 하겠어라 그러면은 그걸 이해하면 저도 사춘기예요. 얘를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걱정해야 돼 지금. 내 나이 40 먹고 50 먹고 사춘기면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이해를 못 하듯이 아이도 나를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무조건 정답을 아이한테 제시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아이들이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해보게. 좋아요. 그게 결국은 맞는 네.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